일용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수보조선 유동현. 루키더 바스켓 이동환입니다. 예, 7월 첫째 주 KBL 루벤팩트 1부 순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봉 특집이죠. 그렇습니다. 네, 지난 6월 30일에 이제 선수 등록, 국내 선수 등록이 마감이 됐고요. 각 네. 구단의 이제 선수들 연봉이 확정이 됐는데 네. 저희가 그 이제 10개 구단의 연봉을 네. 가지고 하나하나 네네. 조목조목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네. 연봉 특집 얘기를 하면 또 뒷북 칠 수 있으니까 뒷북 칠 수 있으니까 요 연봉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해석 뭐 살짝 겹쳐서 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간 가뭄의 담배요. 지금이 사실 우리로 치면은 비시즌 아닙니까? 그렇죠. 굉장히 비시즌이죠. FA도 없고 트레이드도 없고 뭐도 없는데 네. 또 연봉 요렇게 나와주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뭐 신인 드래프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비시즌 얘기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연봉 특집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로 선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우보이님이 기자님 말씀 해외 진출의 문이 과거와는 다르게 현재 열려있는 대표팀과 소속팀과의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쇼케이스에 참여했다는 게 쟁점인 듯. 지난주에 이제 네. 그 여준석 선수의 이 사건을 네, 가지고 네. 이제 저와 이동훈 기자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네, 살짝 이제 논쟁도 있었었고 뭐 의견은 다를 수 있죠, 충분히. 근데 예. 제가 정말 살면서 이렇게 욕을 많이 먹었는데 처음이에요. 네, 안 그래도 살이 많이 쪘는데 네. 또 배가 더 불렀습니다. 오래 살겠어요. 오래 살 것 같아요. 네, 제가 네, 수명이 네. 많이 늘어났어요. 네, 네, 지난주로. 네, 네, 네. 네. 아니 저는 이제 댓글 다 하나하나 읽어봤고 네.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예. 어느 정도 이제 의견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다른 의견도 많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욕을 많이 먹어서 제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는 중입니다. 중입니다. 근데 네. 제가 보는 이제 이동환 기자는 1년 전에 비해서 참 많이 강해졌다, 단단해졌다. 네. 예전 1년 전만 해도 뭐 어떤 댓글이 이제 살짝 좀 안 좋은 댓글 있으면 선배님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럼 그쵸, 제가 그쵸. 지금 제가 너 괜찮아. 야, 우리가 여기 왔는데 네, 네, 뭐 그냥 그쵸. 욕 먹을 수 있지. 네. 나도 있잖아. 뭐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좀 담담하고 확실히 이제 이동환 기자가 포스가 이제 커가고 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다 이리농구 덕분이에요. 네, 옆에서의 회초리, 카메라 밖에서의 회초리 계속 얻어주면서 이제 상처는 남지만 그래도 계속 강해지고 있는 그런 중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스스로 내가 이렇게 한 게 제가 좀 신기하긴 했어요. 제가 이제 뭐 이동혁 기자께 그때 이제 끝나고도 말씀했는데 욕 먹을 거 알고 한 얘기라고.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비판 여론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 스스로 한번 좀 되돌아보고 있어요. 제 의견이 좀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는지 또 이동혁 기자께서 조언도 계속 해주시고 계시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사회가 다원주의니까 많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고 이 여준석 선수에 대한 제 의견은 저는 틀리지 않았다고 지금까지 보고 있는데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만약에 제가 가지고 있는 농구가 틀리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앞으로 플레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준석 선수 이제 미국 가서 잘 하고 또 대표팀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을 좀 더 공고하게 만들면 저는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런 또 우리 그 어떤 그 건설적인 어떤 논쟁이 있기 때문에 있으면 좀 있어서 이제 국가대표 시스템이 좀 더 단단해지면 저는 그걸로 족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동희 기자 뭐 욕 몇 번 먹고 말면 되잖아요. 아니죠. 말년이라니요. 얼마나 상처인데요. 이게 대표팀 시스템이 견고해진다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저와 이동 기자가 다른 의견 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또 새로운 논의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좀 전체적인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저는 뭐 그 과정에 이제 제가 어떤 먹잇감이 될 수 있다. 아니죠. 제가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이동환 기자는 농구계의 걸음이다. 걸음. 이렇게 넌 똥이야. 아니. 넌 똥이야. 완전 다른 거죠. 다른 거죠. 걸음이다. 네, 그렇습니다. 비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청자분들 댓글 정말 감사드린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폭풍선비님이 시련이 있어야 더 멋진 주인공이 될 수 있죠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이현중의 어떤 상황에 대한 이제 응원의 말씀 전해주셨는데 최근에 이제 수술을 했더라고요. 맞아요. 수술을 했고 이제 조금 이제 회복과 재활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지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저희가 또 뭐 얘기를 말씀을 갖다 좀 드리겠습니다. 네, 보너스 원샷님이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청기범 배강률 사태도 다뤄주세요. 농구 팬으로서 정말 화나네요.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지난주에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배강률 선수의 이 음주운전에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제 KBL에서 이제 징계를 내렸고 그리고 배현우 선수가 은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저는 여기서 두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첫 번째는 좀 진부한 얘기긴 한데 정말 일부 선수의 어떤 얘기다. 이거는 맞아요. 그런 뭐 모든 집단이 있으면 그 집단이 모두 이제 다 뭐 스탠드하게 갈 수는 없는 거니까 거기에 따라 나오는 얘기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그 어떤 그 음주운전에 대한 얘기가 그 일벌백계가 있어야 된다. 조금 더. 이 선수들이 사실은 지금 이제 뭐 1년 징계를 갖다 내렸는데 정기범 선수도 그렇고 배현 선수도 그 은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은퇴를 했고. 근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사실 1년 징계도 저는 좀 이제 가벼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음주운전은 아예 하지를 말아야죠. 그렇죠. 아예 하지를 말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벌백계를 내린다면 그 선수들이 기본적인 선수들이 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조금 더 가지게 되면서 이런 사건 자체가 좀 더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막 이렇게 됐다가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나올 수 있잖아요. 김진영 선수 같이. 그렇죠. 네, 나오게 되면 그럼 음주운전에 대한 어떤 징계, 경각심 이런 부분들이 좀 사라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저는 시스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모든 어떤 집단이 있을 때 이 100%가 다 갈 수는 없어요. 거기서 문제점이 생기기 마련이고 대신에 거기서 경계해야 될 부분은 이걸 이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이런 걸 하지 말아야죠.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걸 덮어주자 이것도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중간점에서 어떤 절묘한 조화가 중요한데 거기에서는 이 선수들은 일부의 어떤 음주운전 그런 행동이다라는 거 하나 하고 두 번째는 근데 이런 것들이 뭐 지속적으로 1년에 한두 차례지만 지속적으로 많이 나온다면 이거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철저히 조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도를 좀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을 떨어뜨리는 그런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그렇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네. 예, 그 만약에 근데 이 시스템 그냥 놔뒀다가 또 음주운전 나면 또 똑같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KBL이 사실 역대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았었고 그래서 뭐 유권에서 이런 거 많았는데 이런 시스템을 계속적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네. 농구가 지금 바닥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부분 때문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든가 아니면은 아예 막 정말 그 여론 때문에 모든 걸 싸잡아 가지고 막 이렇게 딱 하든가 극과 극으로 가거든요. 이거 진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면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의 방식이 굉장히 극단적이니까 이게 농구 발전에 도움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도 안 되고 이런 방식으로 갔단 말이죠 그동안에. 예. 왜냐면 제가 20년 동안 계속적으로 농구를 보는데 그랬어요. 예. 현장에서 다 지켜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극단적이지도 말고 그렇다고 완전히 여론에 대해서 너무 의식해가지고 감정적으로 가지 말고 그냥 정확하게 딱 가면 되는 겁니다. 네. 좀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선수들의 음주운전 사건이 최근에 나올 때만 같이 이제 무조건 같이 나온 얘기가 이거 숙소제 그러니까 출퇴근제가 문제가 아니냐 네, 이렇게 네, 너무 네. 자유를 주니까 이런 네. 현상이 벌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뭐 그거는 좀 이제 너무 과도한 이야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이거는 이제 그냥 프로 어떤 라면 그리고 일반 어떤 이제 성인이라면 사실 그게 뭐 숙소제든 어떤 출퇴근제든 당연히 스스로 이런 위험 요소를 스스로 관리하고 조심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이제 결국에는 저는 이제 이 어떤 유동 기자께서 방금 이제 시스템 얘기했죠. 정확하게 이제 징계나 어떤 이제 그런 그 리그 내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 시스템이죠.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거를 진짜 확실하게 가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년 이런 사건이 벌어지고 징계위원회 열릴 때마다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왔다 갔다 막 이제 기자들도 되게 촉각을 세운단 말이에요. 이번에 어느 정도 될 거냐. 구단 자체 징계 또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윤덕 기자 말대로 굉장히 정확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면 딱 그 정도 딱 가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는데 딱딱 가게 되는 건데 이게 왔다 갔다 하고 결과 징계가 나왔을 때마다 적다. 선방망이다. 이거 너무 센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은 정확한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 반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NBA 같은 경우에도 사건 사고가 없나요? 많죠. 많아요. 사실 뭐 마약 문제도 있고 뭐 이번에 마일즈 브리지스 같은 경우는 뭐 가정 폭력 그렇죠. 문제도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런 NBA 선수들이 다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사건 자체는 굉장히 그 중대한 사건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 선례와 그리고 그 어떤 강도 이런 부분을 갖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서 후조치를 얼마나 깔끔하게 하고 정확하게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건이 벌어질 때 개별적인 사건에서 징계위원회 당연히 그 과정이죠. 징계를 네. 주는 과정이지만 징계위원회 열고 징계주고 끝내지 말고 확실하게 뭔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가이드를 하나 제대로 만들어. 그렇죠. 이게 핵심인 네. 거예요. 네. 네. 이걸 안 만들고 그냥 징계위원회 내리고 선수 은퇴하고 끝. 그리고 또 몇 개월 뒤 있다가 또 나오면은 또 징계위원회 열고 거기에 맞춰서 분위기 봐서 내리고 끝. 이러면 사실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 싶거든요. 농구 열심히 하는 사람들만 욕 먹는 거 아니야. 그렇죠. 아, 저 농구판 다 저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갈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렇죠. 그런 위험성을 왜 놔두냐는 거죠. 그렇죠. 그런 위험적인 요소를 제거해 주는 게 가장 효율적인 행정입니다. 네. 그런 거라고 필요하고. 아까 또 숙소 문제 얘기하셨는데 이 부분도 김영기 총재 때 사실 숙소를 폐지를 했잖아요. 네. 숙소 폐지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프로 입장에서는 그런 흐름을 가지고 가는 게 맞는데 예전에 야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숙소를 갖다가 이제 폐지를 했을 때 문제점이 어느 정도 생겼단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2,400만 원, 3,000만 원 받는 그런 선수들이 원룸에서 생활한다. 자, 20살, 21살, 22살 이 선수들이 완전 원룸에서 많이 생각. 자기가 프로니까 자기가 하는 것도 좋죠. 근데 구단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갖다 해줄 수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자율제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갑론을박이 있는 그런 얘기니까 그 부분도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숙소는 시대적 흐름이니까 폐지를 하는 게 맞아. 오케이. 다 인정을 해. 그러면 그 기간을 얼마나 둘 것인가.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고. 뭐 지금 이제 숙소가 폐지가 됐고 지금 또 시대 흐름이 또 많이 변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견은 별로 없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보완책 이런 그쵸.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거를 사실 KBL이나 구단들이 신경을 써서 해줘야 선수들이 좀 더 뭐랄까 밖에 나가서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물론 프로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럼 그렇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이하의 선수 같은 경우는 뭐 식비를 얼마나 제공해 준다던가 뭐 이런 식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 안전장치 이런 부분들이 한시적으로 좀 도입되고 그리고 그 문화가 어느 정도 적작된 다음에 완전 숙소제 뭐 이런 걸 하면 좋은데 아예 그 정치적으로 그냥 김영춘 총재 시절은 숙소제 폐지 난 쿨하니까 이런 식으로 갔던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니까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문제 해결 방식이 그런 식이라는 거죠. 나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숙소제 폐지 안 폐지 문제 해결 방식이 항상 그따오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추진할 때 좀 더 체계적이고 어떤 유예기간을 두고 어떤 변화하면 사실은 부작용이 분명히 처음에는 그럼요. 발생을 하는데 갑자기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 따라 안전장치를 안정적으로 마련해서 어떤 시간을 두고 변화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맞습니다. 갑자기 그냥 확 뭐 손바닥 바꿔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라는 그렇죠. 단어와 딱 맞는 이건 진정한 농구 발전을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죠. 숙소제 폐지를 하면 앞으로 오식을 갖다 향양을 할 수 있고 진정한 프로농구 발전이 될 것인가. 천만에 말씀 만만의 콩떡. 실제로 이렇게 가보면 그게 맞는 방향이긴 하지만 부작용이 더 많다 그러면 그걸 유예도 할 수 있는 거고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여론도 중요하지만 그 여론하고 상관없이 뭔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 부분을 갖다 좀 고려를 하고 그게 이제 선진적 행정의 효율성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자, SK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가 지금 셀러캡 소진이 110% 셀러리 캡을 초과했어요. 네, 26억이 이제 상한선인데 거의 한 2.6억, 2억 6천만 원 정도 초과를 했고 이게 이제 SK 창단 처음입니다. 지난 시즌에 KCC가 처음으로 이제 소프트캡 제도 도입되고 바로 이제 초과를 했는데 이번에는 SK도 초과를 했고 역시 그 핵심은 이제 김선영과 최준용에게 이제 많은 어떤 보수를 좀 이제 주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좀 넘어가는 이런 그림으로 갔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이거는 뭐 바람직하다. 자연스럽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바람직하다. 쓸 때는 써야 된다. SK가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풀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선영 같은 경우에 MVP 받았고 최고 연봉 대우를 갖다 해줬고 FA였고 그다음에 최준용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그래서 안영수 선수 빠졌지만 기본적으로 SK가 이제 셀러리 캡을 100% 맞추지 못했다. 110%다. 뭐 충분히 그럴만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SK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28억 5,900만 원에다가 이제 그 상한선 초과하게 되면 납부하게 되는 이제 금액이 있잖아요. 네. 납부액이 있는데 여기 이제 30% 정도거든요. 초과액이 30%.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8천만 원 정도를 더 내게 됐는데 이게 사실은 SK의 지난 시즌 성적이나 어떤 이제 현재 팀 내 연봉 구조를 생각하면은 그렇게 또 큰 지출은 아니에요. 네. 충분히 이제
추가로 지출을 할 수 있는 금액이고 역시 이제 최준용의 연봉이 이제 좀 인상적인데 뭐 김선영이 FA니까 이렇게 네. 확 오를 수 있는 건 뭐 그렇다 쳐도 최준용이 지난 시즌 대비 162%가 연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0년 이후 정규리그 MVP 출신 선수의 다음 시즌 연봉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 상승폭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최준영 선수의 어떤 MVP 뭐 탔고 사실 예비 FA고 이 부분이 이제 겹쳐져서 이런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그렇죠. 상승률이 나오게 된 거죠.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볼 수 있고 사실은 여기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어쨌든 5.55개 맞춰졌습니다. 최준영이 그동안 이제 보면 이제 문성곤이나 양홍석 이 선수들이 다 이제 예비 FA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빅3 중에 최준영이 가장 많이 오르긴 할 텐데 얼마 정도 될까라고 봤을 때 문성곤이나 양홍석 같은 경우에서 5억에서 5억 9천 사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최준영은 한 5억에서 6억 사이. 그래서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5.5억에서 지금 일단 계약을 갖다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예비 FA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니까 네. 지금 이제 예비 FA들 이제 연봉 올려주는 게 이제 좀 핵심이잖아요. 저희가 지난주부터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근데 최준용이 예비 FA들 리스트만 쭉 추려봤을 때는 그 중에서 가장 좀 좋은 대우, 네, 그렇게 그렇죠. 좀 잡아준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정규리그 MVP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SK가 이제 총 이제 연봉 지출을 고려했을 때도 그러니까 이제 샐러리 캡이 10% 이하 초과인 경우에 이제 이하인 경우와 이상인 경우에 이제 납부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죠. 어느 정도 맞추면서 신경을 쓰면서 이제 연봉 협상을 좀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110%딱 떨어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딱 떨어졌어요. 네. 딱 떨어졌고 그래서 이 최준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제 SK의 코어이기 때문에 뭐 5.5 한 건 당연하다라고 보고 있고 또 지금 안영준 선수가 군대에 가 있는데 그 선수가 이제 군대 가서 다시 돌아오면 이제 연봉 구조가 또 바뀌겠죠. 그렇죠. 바뀔 테지만 어쨌든 최준영이 이제 5.5억 받았고 예부 FA니까 다음 이제 FA 어떤 그 대비도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네. SK가 최준영을 FA 때 잡겠죠 당연히. 네, 잡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사실 이제 이게 뜻대로 되는 게 이제 정말 이제 어떤 원소속 구단 협상 이제 이게 사라진 뒤부터는 정말 이제 FA들의 어떤 자유도가 커지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이 보상 제도의 어떤 제도에 맞게 연봉 올려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구단 입장에서 최대한의 안전장치가 된 약간 이런 이제 면모가 있거든요. 뭐 원래부터 조금 안전장치인 부분은 있었지만은 그래서 SK는 반드시 이제 잡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은 이게 사실 또 이 김선영의 연봉과도 다 좀 엮여 있어요. 다음 그렇죠. 시즌에 김선영의 연봉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또 조정을 하는 어떤 과정을 들어갈 텐데 여기에 이제 줄여주면서 또 최준용을 잡아야 될 테고 최준용의 어떤 가치가 만약에 오는 시즌에 갑자기 이 선수가 뭐 부진하거나 이렇지 않고 그냥 기량 유지만 해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규모로 올라갈 수 있고 당장 이번 시즌에 뭐 허웅이나 이승현의 어떤 7억 5천보다 당연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선수거든요. 예, 김선영보다 당연히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선수고 그렇게 되면 SK가 굉장히 고민이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최준영을 잡고 김선영을 조정한다고 해도 또 이제 엄청나게 대폭 삭감은 또 불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2년 연속 어떤 사치세에 대한 부담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아마 좀 고민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원래 연봉은 이제 김선영이 이제 8억 그리고 최준용 5억 5천을 마무리됐지만 내년에는 이 역전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최준용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이제 살짝 불안한 점도 있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선수가 이제 굉장히 좋은 기량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또 이제 기복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죠. 지난 시즌 이제 정규리그 MVP로 뭐 지금 우뚝 서긴 했었지만 과연 이 선수가 그 다음 시즌에도 만약 그렇게 될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 그 확률이 그 안정감은 솔직히 다른 어떤 그 스타급 선수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편이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게다가 이제 윙맨 자원으로 지금 필리핀 자원들이 많이 이제 합류한 그런 상태라고 본다면 이 선수 같은 경우에도 이대로 나가면 분명히 FA 대합을 갖다 노리겠지만 그 다음 시즌 좀 더 봐야 된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김선영과 최준영이 어떤 연봉 뭐 역전 현상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SK가 이제는 김선영을 리더로 하고 최준영을 코어로 삼을 것인지 물론 지금도 이제 둘 다 코어긴 하지만 좀 더 이제 비중을 어느 쪽으로 이제 쏠리게 만들 것인지라는 어떤 그 가늠자가 되는 시즌이 다음 시즌이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뭐 허일영 선수 3억, 최원영 1.35, 그리고 홍경기 1억 2천, 뭐 오지현 8천 이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네. 받았고 자 그다음에
LG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LG 같은 경우는 이제 22억 2천만 원 네. 이제 셀러리 캡을 소진했고요. 셀러리 캡 소진이 85.4%인데요. 역시 이제 이 팀의 핵심은 이제도 이관희를 어느 정도 이제 삭감을 하면서 좀 조정을 좀 들어갈 것이냐를 봤는데 두 선수 모두 일단은 각각 1억 그리고 5천만 원씩 소폭 삭감을 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이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마지막까지 조금 이제 협상을 좀 계속했던 네. 어떤 그런 선수로 이제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재도와 이관희가 이제 삭감될 가능성이 높긴 하다라고 했었어요. 이 두 선수의 어떤 기량이 나쁜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LG가 6강 떨어졌죠. 그리고 이재도 이관희가 FA 때 사실 조금 과도한 어떤 연봉을 받기는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떨어지긴 떨어질 텐데 과연 이제 삭감폭이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FA 때 과연 이제 보장 계획이 얼마나 돼 있느냐 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데 맞아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구단 내부적으로만 알고 있지 우리 외부로 이제 표출되는 그런 건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저희도 이제 말씀 못 드리는 건데 일단 이재도와 이관희는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8% 연봉 소폭 삭감이 됐다. 뭐 다 예상됐던 그런 부분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역시 눈에 띄는 거는 이제 김준일입니다. 사실 그렇죠. 뭐 김준일 선수가 지난 시즌 한 경기 뛰고 바로 큰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네. 시즌 아웃됐기 때문에 연봉 삭감이야 뭐 어느 정도 예상이 된 부분인데 문제는 이 선수가 이제 연봉이 이제 2억 1천인데 이번 시즌에 이제 연봉 이제 보수 탑 30 라인을 보면은 마지노선이 2억 2천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아슬하게 이제 30위권 밖으로 나갔습니다. 네. 이렇게 네. 되면서 다음 시즌에 이제 보수 이제 규정에 따라서 보수 탑 30이 아니라 탑 40에 들어가게 되면서 LG가 이제 탑 30일 때보다 보다 적은 어떤 보상을 받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요. 이동환 제가 볼 때는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아무리 그래도 1천만 원 차이로 네. 특히 LG가 샐러리 캡이 지금 뭐 부족해서 사치세를 내는 약간 이런 위기가였던 것도 아니고 그렇죠. 85.4% 게다가 이제 아시아 쿼터 같은 경우에 원래는 이제 이렇게 포함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럼 아시아 쿼터 때문에 아마 뭐 이럴 수 있냐 뭐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1,000만 원 때문에 이 FA 보험을 안 든다? 이거는 조금 좀 이상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거 둘 중에 하나인데 네. 하나는 이제 가능성이 높진 않은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사실은 각 구단이 이제 연봉 협상을 할 때 네. 그러니까 우리 어떤 핵심 어떤 카드 특히 이제 예비 FA가 된 선수들을 탑 30 안에 넣기 위해서 네. 굉장히 눈치 싸움을 치열하게 합니다. 그렇죠. 각 구단 서로 이제 정보를 조금 공유하는 경우도 있고 거기서 LG가 정보가 떨어졌다. 예, 이건 가능성 높지 않은 얘기인데 사실은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알고 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은 얘기지만 LG가 약간의 혹시 이건 그냥 추측입니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이거는 정말 예, 실수가 있을 수도 있다. 추측입니다. 이거 이거 정말 추측입니다. 네. 추측입니다. 예, 그럴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이제 김준일과의 어떤 협상 과정에 의도적인 어떤 이제 조금 약간 탑 30권으로 약간 빼주는 약간 요런 이제 서로 합의하에 어떤 진행된 부분일 수도 있고 이제 뭐 그냥 또 하나 추가하자면 LG가 김준일 가치 자체를 그렇게 높게 보지 않을 수도 그렇죠. 있는. 예, 요것도 가능성이 다 있는 거죠. 이게 예. 실수의 어떤 100% 치면 실수의 확률이 한 10%고 김준일과 어떤 상호 합의하에서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한 40-50% 정도. 그리고 LG 자체가 김준일에 대한 가치를 그다지 높게 보지 않았다라는 게 30-40% 정도인데 이게 만약에 김준일에 대한 가치를 높게 보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는 이것도 그냥 제 추측인데 그럼 김준일의 어떤 부상 부위가 좀 클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의심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김준일의 가치가 크지 않다. 김준일이 아무리 뭐 어떤 이제 좀 아쉬운 면이 있어도 어쨌든 이 선수가 프로농구에 데뷔한 이래로는 어느 정도 이상의 어떤 리그 평균 이상의 어떤 기량을 가진 그렇죠. 좋은 준수한 빅맨인데 그렇죠. 이 선수를 보수 밖으로 내보낸다는 것.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부상이나 어떤 다른 변수가 있다는 거를 이제 약간 얘기를 할 수 있고 지금 김준일이 재활은 하고 있습니다. 창원으로 내려가서 재활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조금 이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시즌 초반에는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한 2주 전 얘기였었고, 그래서 이제 김준일 선수가 이제 물론 정상적인 기량을 발휘하기를 우리는 원하지만 그 부분이 안 될 가능성도 좀 있긴 하다. 그래서 그게 연봉에 좀 포함이 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건 진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일 선수가 이번에 당장 이제 10월 초에 하는 컵대회도 출전이 뭐 확실하지는 않은 걸로 그렇죠. 좀 알려져 네. 있고 진짜 몸 상태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 이 선수가 이제 운동을 하는 모습들이 꾸준히 올라오는데 굉장히 좀 열정적이고 체중도 많이 줄었고 되게 슬림해지면서 탄탄해졌거든요 몸이 봤을 때. 그래서 조금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확실히 이건 좀 뭔가 약간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 김준호 선수 훈련하는 영상 저도 봤는데 이게 보면서 많이 좋아졌고 이제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네. 뭐 이렇게 됐는데 갑자기 연봉이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코스는 그거죠. 그러니까 30위권 안에 들게 만들고 예를 들어서 예비 FA니까 물론 여기서 25%를 삭감을 시켰잖아요. 그럼 한 요거를 비중을 한 5% 정도로 삭감해도 누가 뭐라 그런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렇죠. 지금 상태에서는. 네. 그래도 되는데 왜 이렇게 소폭 삭감해서 25%면 이게 소폭 삭감은 아니죠. 그죠? 2억 1천인데 한 2억 한 3, 4천만 이렇게 줘도 충분히 예비 FA로서 어떤 간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LG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 왜 이랬을까? 진짜 김준이라고 정말 신사 협정을 맺어서 그랬을까? 근데 그런 가능성이 그렇게나 높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사례가 거의 없죠 사실. 네, 구단과 네. 선수 간의 그런 부분 보상 부분에서 어떤 선수가 좀 일방적인 요구로 어떤 그렇게 하게 된 경우가 뭐 과거에 좀 있었지만 이대성이 그랬네요. 예, 과거에 이대성 선수가 그런 적이 있었지만은 네네. 이대성은 그때 굉장히 여론전을 많이 펼쳤었고 그렇게 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었었죠. 네. 그랬던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의문이 남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KCC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KCC 28억 2,500만 원 이제 소진을 했고요. 샐러리캡 소진율이 108.7%. 역시 상한선을 넘어섰습니다. 연봉이나 비시즌 행보만 보면 네. KCC가 최고입니다. 네. 짝 먹어라. 네. 네. 과감하게 돈을 쓰는 네. 구단이고, 그러니까 좀 이제 이번에 연봉이 또 넘어간 게 약간 이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게 아무리 뭐 FA 대여 2명을 영입했다고 해도 허웅 이승현의 어떤 이제 몸값이 막 엄청난 수준까지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냥 샐러리캡 한 절반 좀 넘는 수준 이었고, 그러니까 나머지 어떤 선수들 같은 경우 사실은 지난 시즌 팀 성적을 고려하면서 다 삭감 혹은 동결이 됐기 때문에 네. 상한선을 안 넘어섰을 때 넘어섰다. 이거는 어느 정도 KCC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샐러리캡에 대한 어떤 과감한 어떤 투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2년 연속으로 샐러리캡 상한선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시즌에 이제 27.1억으로 25억을 이제 2.1억 넘어섰는데 이번에도 2.2억 정도 넘어섰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이승현 선수 7.5, 허웅 선수 7.5 이게 둘 다 나란히 7.5다. 이거는 사실 좀 의심이 가죠. 네, 그렇죠. 예, 한간 떠는 얘기도 많고 가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KCC가 좋은 건 뭐냐면 이제 샐러리캡 꾸준히 투자를 한다는 거죠, 이 팀. 그렇죠. 투자를 하면서 투자할 때 투자를 하고 그래서 이승현, 허웅 갖다 데리고 송교창이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샐러리캡 소진율이 108.7%다. 전 이 부분을 갖다 칭찬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해서. 네,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김상규가 네. 이제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헌도 어떤 팀 내 네. 공헌도가 지지난 시즌에 이제 9위였는데 지난 네. 시즌에 3위까지 급상승이죠. 아무래도 이제 송교창이 부상으로 해서 많이 뛰었고 네. 또 이 선수가 기량도 어느 정도 발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이렇게 이제 연봉을 어느 정도 이제 챙겨주는 지금 2억 5천까지도 들어왔고, 유병은 전준범 같은 경우는 좀 하락이 됐는데 사실 이 두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채찍질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예, 유병 선수 같은 경우는 FA로 2년 정도 됐나요? 지금 KCC 온 지 2년이 됐는데 계속 뭐 부상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본인의 경기력 문제로 사실은 뛰지 못하거나 뛸 수 있는 상황에서 중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뭐 거의 1억대 이하까지 내려갔죠. 네, 내려갔고 전준만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아시는 분들 아시지만은 원래는 이제 트레이드 될 선수였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현재 이제 밝혀진 바로는 허웅 이승현이 아무래도 조금 이제 잡아달라는 어떤 요청을 이제 전창기 감독을 통해서 구단에 했고, 구단에서 그래서 그 부분까지 반영을 해서 전준범을 이제 잔류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러니까 작년에 FA 때도 사실은 현대모비스 협상에 실패해서 사인앤트레이드로 가게 됐는데 그렇죠. 한때 국가대표였던 선수이지 않습니까? 네. 국가대표 슈터였는데 이렇게까지 왔다.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이제 본인 스스로 조금 되돌아보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진짜 어떻게 보면 이게 전종호 선수를 저희가 뭐 이제 깎아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상이 이렇다 보니까 좀 잘 좀 반등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전준범 그렇습니다. 선수는 그렇고 좀 약해요. 전준범 선수. 네, 그렇습니다. 좀 약해요. 네. 뭐 왜 약한지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 갖다 드릴 텐데 좀 약하고 이제 국가대표 슈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좀 약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김지한이나 유병우는 각성을 좀 해야 돼요. 이 두 선수는 기본적으로. 네. 네. 특히 김지한 같은 경우에는 KCC에서 굉장히 회심의 카드로 드리고 왔는데 일단 그 수비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결정적인 수비 실수들이 좀 있어요. 이 선수가. 그러니까 이 선수가 어떻게 보면 에이스 스토퍼 역할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키도 크고 느리지도 않은 것 같은데 잔발 스텝이 좀 느려요. 이 선수가. 그래서 코칭 스태프 내부에서도 이 선수가 수비가 좀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는데 라는 부분들이 있고 유병우는 그러네요. 계속 부상이네요. 부상이니까 이 두 선수는 좀 각성을 해야 됩니다. 올 시즌 같은 경우에 올 시즌 각성하지 못하면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상태로 쭉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지한은 진짜 중요한 게 저희가 뭐 김지한 허웅의 어떤 1.5번 이야기를 할 때 로즈비치 KC가 가드진 때문에 고민이 되게 깊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 때문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두 선수 때문에. 김지한이 어떤 말씀하신 어떤 수비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안정적인 활약 그리고 1번으로서의 어떤 좀 성공적인 컨버전이랄까요 전환이 어느 정도 이러지만 사실 KC가 이런 고민을 별로 안 해야 되는데 그렇죠. 김지한이 약간의 이제 좀 약간 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KCC가 지금 사실은 다가오는 신인 드래프트 스카우팅에서도 결국에는 가드 쪽을 집중적으로 지금 스카우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지금 이제 진행이 된 건 없지만은 필리핀 아시아 쿼터 쪽도 가드 쪽만 계속 보고 있어요. 사실 뭐 이제 어떤 팀들은 포워드를 데려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KCC가 그 정도로 지금 가드진 1번 자리 특히 1번 자리에 대한 고민이 되게 깊어요. 내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김지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이제 반등을 해준다면 사실 KCC의 이 고민이 확 내려가거든요. 그러면은 KCC가 아시아 쿼터는 신인 드래프트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이 폭이 넓어집니다. 저는 KCC가 잘 선택을 해. 지금 진짜 잘 선택을 해야 된다고 봐요. 뭐냐면 이렇게 애매한 가드들을 갖다 데리고 오느니 김지한을 아예 업그레이드 정말 전태진 감독이 잘 키우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 김지한을 확실히 업그레이드 시키든가 아니면 김지한밖에 사실은 여기 카드가 없어요. 공수가 되는 선수가 아까 이제 수비가 좀 약하다고 그랬는데 그건 이제 생각하기엔 사실 김지한 수비도 괜찮고 공격도 괜찮은데 왜 그랬을 때 실제로 써보니까 수비가 좀 약하더라 이 부분이고 잠재력이야 그러기 뭐하지만 이 선수 나이가 있으니까 그 공수 역할을 갖다 할 수 있는 선수는 김지한 선수예요. 근데 안 돼 실전에서. 그래서 딜레마가 생겨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죠. 아예 특급을 데리고 오든가. 이 선수나 유병훈이나 이런 선수들을 매물로 해가지고 아예 특급을 데리고 오든가 아니면 이 선수들이 업그레이드가 되든가 두 방법밖에 없고 뭐 신인 드래프트 때 가드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당장 초특급이 누가 있습니까? 특급이 누가 있냐고. 김지한이나 유병훈이나 아니면 KCC 1번을 맡으면서 우승까지 올려놓을 수 있는 가드가 누가 있냐고요. 그렇다고 필리핀 가드 쓰고 지금 필리핀 가드는 올 시즌에는 KCC 사전에는 없습니다. 셀렉캡 소진율이 지금 이렇게 됐기 때문에 다음 시즌 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김지한이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선수는 그냥 정말 잘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네네.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조금 더 길게 봐도 이거 고민인 게 그러니까 지금 유현준이 어떻게 보상으로 DB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다음 시즌에 사실은 만약에 여기서 뭐 추가적인 영입이나 변화가 없다 가드진은 그대로라는 거죠. 송교창이 전역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이제 가드진 쪽에서 어느 정도 이제 좀 정말 깨워주는 역할이 필요한데 그래서 김지한의 변화가 진짜 중요하다. 저는 김지한이나 허웅이면 충분하다고 봐요. 그래도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누구를 데리고 뭐 그렇죠. 변준영이나 뭐 누굴 데리고 허훈이나 이런 친구를 만약에 데리고 온다 그러면 그 팀은 그냥 우승팀이잖아. 그렇죠. 그 국가대표죠. 뭐. 그러니까 되는데 이 선수들이 실전에서 잘 안 되니까 왜 안 될까? 저는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이승현이 어쨌든 지금은 뭐 링커 역할,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 포워드 역할을 리딩 역할을 어느 정도 부담, 호응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퓨어 포인트 가서 써봤자 이 팀은 유현준 썼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시즌 수비에서 빵꾸 나가지고 계속 털렸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지금 구조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단 김지한이 각성을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유병훈, 김지한 잘해야 된다. 자, KG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GC 24억 600만 원 소진을 했고요. 셀럽급 소진율이 93.8%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선수 연봉을 보면은 오세근이 6억, 문성권이 5억, 변준혁이 2억
8천만 원. 네. 예, 이렇게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썰리캡 소진율이 지난 시즌에도 90.2%였는데 이번에 이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연속 90% 이상 이제 썰리캡 소진을 하게 됐고요. 네. 역시 뭐 이제 예비 FA 이 두 명의 연봉이 크게 늘었다는 점이 눈에 네. 띄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세훈 선수가 6억 다시 이제 팀 내 연봉 팀 내 연봉 1위로 올라섰고요. 네, 6억 뭐 받을만 합니다. 오세훈 받을만 하고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따른 어떤 적절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문성곤은 이제 5억인데 우리가 그때 5억에서 5억 5천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양홍석도 뭐 보면 알겠지만 5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문성곤도 5억이고 최준용 5억 5천이고 그렇죠. 이 정도면 뭐 적정한 수준이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했지만 예비 FA 대어들끼리 이 연봉 사실 라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그렇죠. 이제 뭐 이제 문성곤도 5억대로 맞춰준 부분이 있고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뭐 가스공사도 이대성을 이제 좀 어느 정도 소폭 상승해주면서 5억대로 네. 맞춰줬고 네네. 이런 부분 이제 좀 비슷하게 좀 가는 부분이 있고 문성곤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본인의 연봉에 대해서 처음에 이 금액이 지금 이제 5억대가 됐는데 약간 이제 좀 놀라는 부분이 있다. 당사자는 내가 잠깐만 예. 과연 놀랐을까? 좋으면서 놀라. 잠깐만 과연 놀랐을까? 좋으면서 놀랐다니까요. 예비 FA인 걸 몰랐어? 예? 우리 방송 안 듣나? 문성 선수 저희 방송 되게 열심히 봐요. 그러니까. 예, 직접 얘기하셨어요. 그럼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야. 연예대상에서 유재석이 있어요. 대상 유재석 그런 꿈에도 생각. 에이 왜 이래 진짜. 이건 아니죠. 좀 놀랐다. 우리도 가식 이런 거 싫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사과하고 하는데 왜 가식을 떠냐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다. 문성 선수가 FA를 앞두고. 자기는 착해지고 우리는 욕만 먹고 막 이렇게 사가하고. 그렇죠. 진짜 이건 문성 아니지. 선수 화이팅입니다. 네. 그래서 같이 가요. 나 발목 잡을 테니까 계속. 그렇죠. 어쨌든 문성곤 선수가 굉장히 또 농구에 진지하고 성실한 선수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3&D로서 또 이 선수만이 가진 강점이 사실 공격적인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아니 양홍석 최준용보다 문성곤이 나은 게 뭐지? 사실 문성곤은 일종의 스팟업 슈터고 캐치앤슛을 마무리하는 좀 이제 어느 정도 롤 플레이어에 가까운 느낌이지만은 수비나 어떤 리바운드 부분에서 사실 이게 두 선수를 약간 이상 가는 약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가치를 당연히 해줄 수 있고 또 하나는 역시 KGC가 의지가 강하다 그만큼 문성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성곤은 제가 볼 때 빠지면 이 선수의 공백이 확실히 느껴져요. 그렇죠. 어마어마하죠. 메우기가 쉽지가 않고. 네. 전 이 선수가 두 가지가 좋은데 첫 번째는 뭐냐 이게 좀 꼰대 같은 얘기일 수 있어요. 근데 이 선수가 예전에 미디어데이 때인가 자기가 요즘에 뭘 하냐 그랬을 때 책을 읽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을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저는 되게 중요한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우리가 리드 앤 리액트 뭐 얘기를 갖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에서 자신의 농구 철학이 어느 정도 바탕이다. 물론 그게 이제 에고가 돼가지고 완전 세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자신의 어떤 인생관이라든가 뭐 인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녹아 들어가 있단 말이죠. 모든 행위에는. 그러니까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자신의 어떤 인생이라든가 또는 농구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라든가 또는 농구 실전에서의 어떤 그 행동 거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 영향을 받는다고요. 그랬을 때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자신의 어떤 마음을 컨트롤하고 어떻게 농구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반응을 세우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문성곤은 책을 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어떤 생각이 들면 이 친구는 롱런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어떤 약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책을 하고 반성을 하고 맞아요. 뭔가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맞아요. 지금도 네. 어떻게 보면 문성곤이 잘하는 게 너무 많은데 이 선수 인터뷰에 이렇게 보면 한 50% 잘한 부분 있으면 잘했다 그러고 나머지는 이런 부분 보완을 해야지. 우리가 뭐 계속 뭐라 그러냐면 3점이 약한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3&D에서 D는 되는데 3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선수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선수는 저는 롱런할 수 있다. 네. 앞으로 계속 가치를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 네. 이번에 좀 살짝 제가 놀란 약간 문성 선수 말고 제가 놀란 에피소드 하나 말씀드리자면 문성 선수가 챔프전 때 1차전이었나요? 그때 발부상을 당하고 못 뛰었잖아요. 한 3경기 그렇죠. 정도 못 뛰고 네. 그 위에 돌아왔을 때도 이제 좀 정상적으로 뛰지 못했는데 네. 챔프전 끝나고 이제 푹 쉬었는데 문성 선수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너무 남더라. 그래서 그냥 그때 아파도 뛸 걸 그랬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선수 몸 관리적인 측면에서 되게 위험한 얘기죠. 부상 있는 선수가 뛰면 안 되죠. 그럼요. 예, 안 되지만은 본인이 이제 그런 스스로 진심으로 약간 그런 후회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다
붙는 스타일인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체력이 남아서 시즌 끝나고 쉬니까 체력이 너무 많이 남아들어서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 선수가 이 마인드셋이 진짜 대단한 선수구나. 예, 그래서 이런 선수를 또 이제 팬들이 굉장히 좋아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마인드셋 칭찬하고요. 근데 그렇게 뛰다가 아예 푹 쉴 수 있습니다. 네, 조심해야 돼 진짜. 정말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렇죠. 그걸 자제하는 것도 프로입니다. 네. 예,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하게 하고 하는 것도 프로니까 네. 제가 너무 진지충이었나요? 예. 아니 근데 또 거기 또 맞는 진짜 무성수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진심으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지 예. 말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관리 잘 하시고 돈 많이 받으시고 코트에서 건강하게 잘 뛰시고 그러니까. 팬들의 사랑 많이 받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 잘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변준영 선수가 2억 8천 받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변준영은 한 3억 뭐 요구할 수 있죠. 요구할 수 있는데 이제 그 KGC에서는 인센티브로 과도하게 책정 안 하는 대신 한 2억 8천을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렇게 아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수 탑 30 안에 들어갔고 양희종 2억 2천 들어갔고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뭐 KGC는 무난하게 잘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KT 네. 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KT가 이제 22억 이제 1,500만 원 네. 했고요. 샐러리캡 손익률 85.2%입니다. 네. 지난 시즌 KT가 샐러리캡 꽉 채웠어요. 네. 99.91% 네. 쳤다가 14% 떨어졌고 이게 역시 아무래도 허운의 군임 때 어떤 이제 여파가 좀 있다고 볼 수 있고 네. 주요 선수 연봉 보면 양홍석이 5억 이제 아까 네. 말씀드렸지만 예비 FA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성호가 지난 시즌에 FA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또 상승했습니다. 35%가 올랐고 2억 5천 그리고 김동욱이 2억 1천 김영환이 2억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팀을 보면 음. 연맹 합상할 때 지난 시즌에도 우리가 그런 얘기는 혹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납니다. 네. 네. 그 무색무치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뭐라 그래야 되나? 그 공산 샐러리 캡이다. 공산 샐러리다. 그렇죠. 네. 고루고루 네. 고루고루 배분.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이번에도 그래서 억대 연봉이 이제 팀 내 선수단이 9명인데 네. 이게 10개 구단 중에 압도적인 일입니다. 다른 팀 중에 좀 억대 연봉 많은 팀도 한 6명, 7명 이 정도거든요. 네. 9명은 진짜 유일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부분 이런 현상에 대해서 뭐 제가 좀 시니컬하게 얘기를 했지만 좋게 보자면 또는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시선을 교정해서 보자면 일단 KT는 그만큼 잠재력 높은 선수들도 많고 괜찮은 선수들이 많다. 그렇죠. 그죠? 네. 실제로 그렇고요. 음. 양홍석 좋고 전성우, 김동욱, 김영환 받을만하고 이현석, 김동량, 박지원, 한의원, 하윤기 받을만한 선수들이 받았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KT가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어떤 농구를 해야 되냐라고 봤을 때 양홍석, 허준이래. 네. 허훈. 네. 허훈이 코트의 허준이죠. 호텔 명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팬들의 마음을 치료해주는. 어떤 공격이 부족한가. 네. 그 침을 딱 넣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네. 그래서 최근의 농구 트렌드는 어떤 농구 트렌드냐면 기본적으로 트랜지션을 강하게 하고 로테이션 폭을 굉장히 넓게 하면서 활동력을 극대화하는 그런 농구는 계속적으로 와왔고 이런 팀들이 강하다는 거는 뭐 입증이 됐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뭐 NBA에서도 골든 스테이트가 우승을 했던 이유 사실 저는 예상 밖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팀 문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로테이션 폭 넓히면서 코어들이 어떤 의존들을 갖다 떨어뜨렸기 때문에 오히려 더 커리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승부처에서 집중하면서 골든 스테이트가 저는 우승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농구를 하면 되는데 그런 농구가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그게 네. 저는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제가 공산 뭐 샐러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작년에는 야 이거는 너무 평등하게 주고 어떤 선수는 많이 팍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했지만 괜찮긴 한데 그럼 여기에서 그러면 농구를 정말 재밌게 잘해야 된다. 재밌게 잘하는 건 로테이션 폭도 넓히고 그래서 어떤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확 튀어나오고 정성우처럼 확 튀어나오고 계속 그러면서 상대를 압박하고 굉장히 빠르게 공격을 하고 강하게 수비를 하고 이런 농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억대연봉 선수가 몇 명이야? 9명이니까. 그럼 네. 9명이 거의 다 뛰어야 된다는 얘긴데. 그렇죠. 의미 네. 있게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셀러리키 구조만큼 실질적인 어떤 시간 분배라든지 네. 활용폭도 좀 넓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KT가 네. 어쨌든 지난 시즌에 이제 좋은 로스터 대비 우승을 못한 요인 뭐 이제 네. 몇 가지를 꼽을 수 있겠지만 또 하나는 생각보다 활용폭이 넓지 않다. 선수 활용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다. 네. 예,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음 시즌 좀 바뀌어야 됐고
될 것 같고 역시 억대 연봉자 중에 좀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선수 역시 박주원, 하윤기 이 선수들이 코어가 돼야 돼요 이제는. 예, 그러니까 허원, 양우석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심이지만 이 선수들이 좀 더 올라와 줘야 KT가 진짜 더 강해지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저는 좀 의미가 일부러 좀 약간 챙겨줬다는 느낌을 받아요. 특히 박주영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 뭔가 포텐셜에 비해서 출전 기회가 많지 않고 활용법이 그렇게 없었는데도 오히려 연봉이 좀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22%나 네. 이거는 저는 좀 의도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KT 쪽에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제 절호의 찬스를 잡았다. 이 선수는 그렇죠. 인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찬스가 지금 왔다라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이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뛸 시간이 늘어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머지 팀 동료들이 든든한 팀 동료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가 여기에서 지금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않으면 요대로 그냥 갈 가능성이 이제 높은 그런 이제 선수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하윤기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익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직 조금 덜 익지 않았나. 뭐 지금 비시즌에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아직도 좀 더 익어야 된다. 그냥 똑같은 농구를 하게 되면 그러면 똑같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선수가 코어가 될지 안 될지는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데 확률은 한 40%, 될 확률은 40%, 안 될 확률은 한 60%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이제 그 더 읽는다는 게 어떤 이제 1대1 스킬셋이라든지 네. 아니면 슈팅 레인지가 조금씩 늘어난다든지 뭔가 이제 하나씩 추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렇게 되면 근데 이게 이 스킬셋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 그리고 비시즌 때 뭔가 이제 획기적인 어떤 노력 그렇죠. 이런 게 필요한데 글쎄요. 지금 들리는 소식은 뭐 그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가지고 별다른 얘기 나오고 있지 않죠.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원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이원석 감독이 이제 뭐 이제 체지방이래 그 근육량도 늘리고 몸무게도 늘리면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하윤기도 물론 뭔가를 하고 있겠죠. 하고 있다고 믿고 싶어요. 네. 근데 의외로 이제 하윤기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의외로 비시즌 때 노는 선수들이 엄청 많습니다. 예,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비시즌 때 노력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하윤기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해가지고 제가 정말 하윤기가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한다. 사과드리고 싶은 그렇죠. 그런 석고대 이제 또 해야죠. 그런 선수 되고 그런 선수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좋습니다. 대신에 대가리는 안 받겠습니다. 대가리는 정말 정말 큰 사건. 큰 사건 있을 때만. 네, 좋습니다. 자꾸 대가리 박으시라고 그러는데 제 대가리도 소중하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KT가 이렇게 연봉 협상을 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1부 순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